모카가 만든 거대한 돈 그리고 잔혹한 노예제 둘로 찢겨버린 미국이 파국으로 치달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주의와 자치주의의 대립, 그리고 영토 확장의 명분이 된 명백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미국의 거대한 영토만큼이나 밀접하게 얽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하고 단일한 나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일 정치체로 살아온 우리 관점일 뿐 미국인들의 뇌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애초에 영어 단어 state는 주의이기 이전에 국제법상 엄연한 독립국가를 뜻합니다. 즉 미국의 정식 국호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직역하면 아메리카 국가 합중국, 즉 독립된 국가들의 거대한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선뜻 떠올리기 어렵지만 당시 북부는 강력한 연방주의를 지지했던 반면 남부는 각 주의 권리와 자치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하나의 나라가 아닌 국가들의 연맹으로 바라보는 기조는 연방정부의 막강해진 현시대까지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프로스포츠 리그들을 보면 유독 내셔널이라는 단어가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이는 자신들의 리그를 한 국가의 내부 리그가 아니라 50개의 주라는 개별 국가들이 모여서 치르는 국제대회처럼 인식하던 초창기 기조가 문화적 DNA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 동부의 13개 주였습니다. 미국의 지도를 보면 동부에 있는 초기 주들의 영역이 유독 아기자기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역사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했던 각 주들은 애초에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별개의 공동체였습니다. 종교도 달랐고 먹고 사는 경제구조도 달랐습니다. 이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자 자신들만의 의회를 따로 만들고 철저하게 독립적인 자치를 누려왔습니다. 영국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잠시 손을 잡았을 뿐 전쟁이 끝나자마자 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연방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며 강력한 독립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초창기 미국 연방정부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힘도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권한도 없었습니다.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던 이 연방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들이 바로 초기 연방주의자 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오합지졸 같은 13개 국가를 하나로 묶어줄 유일한 끈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13개 주 전체에 호불호 없이 존경받던 단 한 사람,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얼마나 연방의 미래가 불안했던지 초기 연방주의자들은 조지 워싱턴이 왕이 되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을 하며 국가의 뼈대를 잡아주길 간절히 바랬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이 스스로 왕관을 거부하고 딱 이 연임만 마친 뒤 권력에서 물러나면서 미국의 정치는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한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선과 법이라는 시스템이 평화롭게 작동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워싱턴이 남긴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거룩한 불문율로 자리 잡게 됩니다. 내부의 권력 승계 시스템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13개 주에 응축되어 있던 미국인들의 에너지는 마침내 외부를 향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가 거침없이 흘러간 곳이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였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식민지인들을 통제하고 원주민들과의 복잡한 외교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의 진출을 법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이라는 빗장이 사라지고 국가 시스템마저 안정되자 미국인들은 이 거대한 산맥을 단숨에 넘어 광활한 서부 개척 시대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마다 자치 성향이 워낙 강했던 만큼 영토가 넓어질수록 북부와 남부는 자못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적 도덕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북부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형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럽과 최신 트렌드였던 산업혁명의 파도를 빠르게 흡수하며 공장지대로 변모해갔습니다. 반면 남부는 광활한 토지를 기반으로 거대한 대농장을 일구며 유럽의 중세 귀족 문화를 동경하는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이너서클을 다져갔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서부로 땅을 넓혀갈 때마다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 그 중심에는 바로 노예제가 있었습니다. 북부의 자본가들의 냉정한 계산기로 두들겨본 노예제는 도무지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유노동자는 부려먹은 시간만큼 임금을 주면 끝이지만 노예는 먹이고 재워주는 것은 물론 늙고 병들었을 때도 사후
사후 비용을 대하하는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부 특유의 청교도 문화가 결합하면서 인간을 구속하는 노예제는 신 앞에 야만이자 죄악이라는 강한 혐오 여론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남부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진행되는 고된 농사일을 감당할 존재는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이 전부 대저택에서 채찍만 휘둘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예를 서너 명만 둔 영세한 소농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를 부리기만 한 게 아니라 노예와 함께 직접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남부인들에게 노예제 폐지는 단순한 도덕적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느냐 마느냐가 걸린 생존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갈등이 당장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계는 기묘한 야합을 시도합니다. 이른바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때마다 노예주 하나, 자유주 하나를 세트로 묶어 동시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미주리 타협이었습니다. 이건 철저히 계산된 정치공학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은 주의 인구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각 주당 무조건 2명씩 배정됩니다. 즉 노예주와 자유주의 개수만 똑같이 맞춰놓는다면 의회에서 노예제 관련 투표를 할 때 언제나 반반으로 비기는 황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파국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어쨌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한동안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서양 건너편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돌풍이 불어옵니다. 바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을 바쳐 쏘아 올린 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쟁 끝에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무역금지법과 노예제 폐지법을 마침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이 노예제를 없앴다 수준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초강대국 영국이 노예제를 전면 불법화했다는 것, 대서양을 오가며 남부에 노예를 공급하던 통로가 통째로 끊겼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도덕적 압박이었습니다. 영국의 성공은 미국 북부 지식인들에게 보라 대영 제국도 해낸 정의를 왜 우리는 외면하느냐라는 강력한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미주리 타협으로 억지로 맞춰놓은 정치적 저울 위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대한 추가 얹어지면서 균형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영국의 노예 무역 단속으로 공급이 뚝 끊기자 미국 남부 내부의 노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노예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걸어다니는 금융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동의 근대화를 이끈 유럽의 산업혁명이 역설적으로 저 멀리 미국 남부의 야만적인 노예제를 괴물처럼 키워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담배나 인디고 같은 전통적인 남부 농업은 수익성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식량이나 조금 생산하는 수준이었고 자칫 흉년이라도 들면 농장주와 노예가 사이좋게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놔두면 노예제는 알아서 소멸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전세계 방직 공장들이 미친듯이 가동되면서 원료인 목화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남부의 기후는 목화를 재배하기에 신이 내린 땅이었고 때마침 목화씨를 자동으로 빼주는 기계까지 발명되면서 남부는 거대한 목화 엘도라도로 변모합니다. 전세계가 울부짖는 목화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수만 명의 노예를 대농장에 밀어넣고 쥐어짜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최첨단 기계들이 돌아가기 위해 남부의 노예들은 가혹한 노동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롭던 목화 경제의 호황 속에서 마침내 남북전쟁의 거대한 도화선이 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국 멕시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멕시코로부터 오늘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에 이르는 막대한 영토를 통째로 빼앗아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승리는 미국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새롭게 얻은 이 거대한 땅을 노예제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땅으로 남겨둘 것인가를 두고 남북의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가진 진짜 무서운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서부 팽창이 마침내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며 사실상 끝이 났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땅이 계속 넓어졌기에 이번엔 내가 하나 갖고 다음엔 내가 하나 갖자는 식의 미주리 타협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는 고정되었고 게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새로 편입된 주들의 성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연방 상원 주도권은 물론 미국의 미래 정치 권력이 통째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광활한 땅에 새로 들어설 주들의 자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미국 민주당과 진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캘리포니아가 170여 년 전인 이때도 노예제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1848년 골드러시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몰려든 수많은 백인 노동자들은 남부의 거대 자본가들이 노예를 이끌고 와 자신들의 황금밭을 선점하고 경쟁하는 꼴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남북으로 엄청나게 긴 영토를 가진 주입니다. 하필이면 과거 미주리 타협에서 그어놓았던 36도 30분선이 이 캘리포니아의 허리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멋대로라면 캘리포니아는
북부아시아는 북서부, 남서부 두 조각으로 쪼개져야 정상이었고 남부 정치인들 역시 이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이를 단칼에 거부하고 우리는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하겠다며 선언을 해버립니다. 결국 폭발하기 직전에 연방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정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야합인 1850년 타협을 짜냅니다. 캘리포니아를 남부에 간섭 없이 온전한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시키는 대신 남부에게는 도망친 노예를 끝까지 추적해 잡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망노예법을 선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협은 남부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넘어 북부인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정된 도망노예법에 따르면 북부의 평범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도망노예를 보면 반드시 신고하거나 잡는 데 협조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제라는 야만이 북부인들의 문 앞까지 강제로 배달된 셈입니다. 이에 격분한 북부의 자유주들은 대놓고 연방정부의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몬트,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등의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개인자유법이라는 조례를 발표합니다. 우리 주의 공무원과 경찰은 연방보안관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도망쳐온 흑인들을 보호하고 탈출을 도우라는 초강수였습니다. 이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폭로하며 미국 전역에 가슴에 불을 지른 문학작품이 등장합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이 책이 준 충격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훗날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은 저자를 만나 당신이 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게 만든 그 갸냘픈 여성이군요 라며 경의를 표했을 정도였습니다. 패는 칼보다 강했고 소설 한 권이 남북전쟁의 심리적 전초전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말과 글로는 이 깊은 골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북부의 강격파 노예 폐지론자들은 마침내 총을 들고 남부를 향해 직접적인 사보타주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전설적인 인물 존 브라운이었습니다. 그는 1859년 남부의 심장인 하퍼스페리의 연방 무기고를 습격해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다 결국 체포되어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비록 그의 거사는 실패로 끝났고 남부인들에겐 테러리스트라 비난받았지만 북부인들에게 그의 죽음은 거룩한 순교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북부 근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존 브라운의 시체는 무덤 속에 썩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 행진한다는 가사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웅장한 신앙적 가사를 새로 입혀 탄생한 곡이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군가이자 민요인 공화국 전투 찬가입니다. Glory, glory, hallelujah로 시작하는 이 익숙한 웅장한 멜로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는 찬송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의 원곡이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노예 해방 투쟁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미국의 군가였던 것입니다. 노래마저 전투적 찬가로 바뀌어가던 시대, 이제 남은 것은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일 마지막 계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860년 대선에서 철저한 연방주의자이자 노예제 확장에 회의적이었던 인물 에이브러임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 선거 결과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스코어였습니다. 링컨은 남부주에서 단 한 명의 선거인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남부 지역에선 투표용지에 이름조차 인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링컨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미 산업화와 이민자 폭증으로 북부의 인구수가 남부를 압도하고 있었던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남부의 정치가 여러 후보로 갈라지며 치명적인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북부의 압도적인 머릿수와 남부의 내분이 겹치며 남부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연방의 수장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선된 링컨은 다급히 남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연방의 분열을 막는 것이 최우선인 연방주의자이기에 남부에 존재하는 노예제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의 귀에는 그 어떤 달콤한 약속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북부의 인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원치 않는 대통령도 얼마든지 앉힐 수 있다는 냉혹한 민주주의의 산수였습니다. 이대로 연방에 남아있다간 조만간 북부의 머릿수에 밀려 자신들의 전재산이자 생존줄인 노예제가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이 남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링컨의 취임식이 열리기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남부의 주들이 줄줄이 연방 탈퇴를 선언하며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연방이라는 유리잔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기그 남북전쟁의 거대한 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남북전쟁의 참혹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전쟁이 인류 역사상 그토록 치열하고 피비린내 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가문이나 영토가 아닌 네이션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본질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내전이 아닌 각자의 운명과 생존을 걸고 완벽히 갈라선 거대한 두 개의 네이션, 그 타협 없는 정면 충돌의 잔혹한 서막이 이제 곧 오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